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살아있는 역사,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2024-20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꿈꾸고 있는 손흥민 선수, 지난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부상에서 돌아왔는데요. 원맨쇼를 펼치면서 또 복귀골까지 터뜨리면서 건재를 입증했습니다. 여세를 몰아 주중 경기로 열리는 아제트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3차전 경기에서는 아시아 선수 사상 유럽 대항전 최초 30호 도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유로파리그 3연승으로 빠르게 16강 진출을 확정하고자 하는 일정 속에 손흥민 선수 역시 알크마르전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를 보기 전 꼭 알아야 할 양팀의 최신 정보와 전력 분석,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최신 유럽 평가, 현지 전망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 시간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에 토트넘이 아제트 알크마르와 안방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3차전 경기 치르는데요. 이번 일정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는 같은 시간에 열리는 튀르키예 클럽 페네르바체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텐하그 감독의 위기론 속에 지난 주말 브렌트포드에 2대1로 승리했는데요. 페네르바체는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으로서 전 맨유 감독이라는 점, 또 여러모로 또 무리뉴 감독이 영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인기가 큰 감독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내용과 결과는 텐하그 감독의 입지에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조규성 선수와 이한범 선수가 속한 덴마크 클럽 미트윌란도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1시 45분 벨기에 클럽 위니옹 생 질루아즈와 경기를 치르는데, 조규성 선수는 아직 부상 중이고 이한범 선수 역시 최근 주전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두 선수 모두 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토트넘 허스퍼는 첫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2전 2승, 라치오, 리옹, 또 FC, SB, 안더레르트 등과 함께 나란히 승점 6점으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골 득실 차로 인해 토트넘이 3위이고 상위 8위까지의 팀이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런 일정 속에서 승리를 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4차전에 가장 큰 고비가 있는데요. 지옥의 원정으로 불리는 튀르키예에서 갈라타사라이와 11월 8일 새벽에 경기를 해야 하고, 또 11월 29일 새벽에는 AS 로마와 경기합니다. 12월 13일에는 역시나 원정팀의 지옥으로 꼽히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원정을 떠나서 레인저스와 경기를 해야 하고, 또 내년 1월로 넘어가서는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 호펜하임과 원정 경기가 있거든요. 홈 경기에서 승리를 챙길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앞으로 만날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알크마르의 전력이 승리를 가져오기 수월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이겨야만 16강 직행을 위한 8위 이내 성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 지난 주말의 활약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비록 프리미어리그 공식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이나 공신력이 높은 영국 공영방송 BBC 선정,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인 트로이 디니가 선정하고 있는 팀 오브 더 위크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훈장을 받은 저널리스트, 선수 출신 전문가인 가스 크룩스가 선정해왔던 BBC 팀 오브 더 위크는 올 시즌부터 와포드에서 전성시대를 보냈던 공격수 출신 트로이 디니가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 베스트 11에는 에스턴 빌라 골키퍼 마르티네스, 그리고 포백라인의 에버튼의 승리를 이끈 애슐리 영과 브라이튼의 펠트만, 또 에버튼의 킨, 맨시티에서 또 멋진 오른발골을 터뜨렸던 그바르디올이 선정이 됐고, 미드필드 라인은 리버풀의 커티스 존스, 울버햄튼의 르미나, 그리고 레스터시티의 부오나노테가 이름을 올렸고요. 공격 라인은 리버풀의 살라, 노팅엄의 우드,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선정하면서 트로이 디니는 웨스트햄이 선제골을 넣고 주도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쉽게 끌려갈 수도 있었던 경기에서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4대1로 뒤집었던 그 마지막 골을 장식하면서 승점 3점을 모두 챙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선제골 허용 이후 클루셉스키의 동점골로 1대1로 전반전이 끝난 가운데 후반 시작 7분여 만에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를 통한 비수마의 역전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으려던 아레올라 골키퍼가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무너진 상태에서 추격 의지를 끝장냈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60분에 기록했던 자신의 올 시즌 리그 3호 골이자 4대1을 만들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던 골이죠.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 경기 내내 적극적인 플레이로 65분을 잘 소화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Full of positive running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상 복귀 후 그 전에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였던 것은 부상이 쌓여오던 과정의 문제였을 뿐이다. 푹 쉬고 돌아오니까 아주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판 골닷컴은 손흥민 선수가 5년이나 5살이나 더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또 마크 슈어처는 BBC 라디오에서 해설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야 토트넘은 최고의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었죠.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 앞으로 중요 일정들, 특히 앞으로 이어질 계속된 주중 주말 경기를 모두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떻게 체력 안배와 로테이션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 알크마르전 이후 쉴 틈 없이 10월 27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치릅니다. 지금 글라스너 감독이 경질론에 시달릴 정도로 노팅엄과의 8라운드 경기에 패배한 크리스탈 팰리스도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워낙 또 수비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겐 또 기분 좋은 경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어서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16강전이 있어요.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고 치열할 경기가 될 것 같고, 맨시티를 이기고 올라간다면 또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그 어느 때보다 우승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시티전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죠. 11월 3일 일요일 밤 11시에 에스턴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가 있고요. 11월 8일 새벽 튀르키예 원정으로 유로파리그 경기, 그리고 11월 10일 일요일 밤 11시 승격팀 입스위치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가 있고, 그 이후에 또 월드컵 예선전 일정이 이어집니다.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 시간도 확정이 됐는데요. 두 경기 모두 중동 원정으로 치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4일 밤 11시, 11월 19일 밤 11시에 열립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월드컵 예선 복귀 전에 한국까지 멀리 올 필요 없이 그리 멀지 않은, 유럽과의 시차도 크지 않은 중동에서 두 경기를 치르고 돌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또 11월 말부터 12월 내내 박싱데이까지 고려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주중 주말 경기로 연달아 펼쳐지기 때문에 푹 쉰 만큼 지금의 빡빡한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력 안배가 될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이 만날 아제트 알크마르는 축구 마니아들에겐 익숙한 팀이죠. 루이 판할 감독이 지난 2008-2009 시즌 아약스, PSV 에인토벤, 페이노르트 이 3강 체제를 깨고 통산 두 번째 에레디비지 우승을 이루면서 그 이후 꾸준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인데요.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오가던 팀이지만 말씀드린 2009년 리그 우승을 두 번째로 이뤄냈고, 네덜란드의 FA컵인 KNVB컵에서도 역대 4번 우승을 했는데 2012-2013 시즌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망주도 잘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2022-2023 시즌에는 유스 챔스 리그라고 할 수 있는 UEFA 유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깜짝 이변도 이뤄냈습니다.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 4위를 차지하면서 올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어낸 알크마르인데요. 알크마르는 꾸준히 유럽 대항전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2022-2023 시즌 UEFA 컨퍼런스 리그가 출범했을 때는 4강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한 인상적인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16강에서 이탈리아의 명문팀 라치오를 만나 두 경기 모두 2대1로 승리하면서 8강에 올랐고, 8강에도 벨기에를 대표하는 강호 안덜레흐트와 1차전 2대0 승리에 이어 2차전 0대2로 졌지만 승부 차이까지 가서 4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다만 준결승전에서는 프리미어리그 클럽 웨스트햄을 만나서 1, 2차전 모두 패배하면서 탈락을 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23-2024 시즌에도 컨퍼런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일정을 치렀는데 그때도 사실은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는 약세를 보였어요. 사실 플레이오프 라운드를 무난하게 돌파한 이후에 폴란드 클럽 레기아 바르샤바, 그리고 보스니아 클럽 모스타르를 상대로는 홈에서 모두 이겼지만 에스턴 빌라와는 홈에서 1대4 완패에 이어 원정도 1대1로 지면서 조별리그 3위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달아서 이런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 토트넘 입장에서는 웨스트햄이나 에스턴 빌라보다 또 좋은 전력을 또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크마르를 상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알크마르가 좋은 성적을 냈던 과정에는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부임해서 알크마르의 제2의 황금기를 안겨줬던 루이스 판할 감독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로날드 쿠만 감독이라든지 딕 아드보카트 감독 이런 명장들이 팀을 이끌었었고, 마르코 판바스톤도 2014년에 잠깐 팀을 이끌기도 했었죠.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지금 리버풀을 이끌고 프리미어리그 선두질주를 이끌고 있는 또 페이노르트를 네덜란드 정상으로 이끌기도 했던 아르네 슬롯 감독이 거쳐가기도 했었고, 2020년부터 지난 올 초까지는 현재 페렌츠 바로시의 감독으로 부임해 있는 파스칼 얀센 감독이 알크마르를 이끌었었는데, 사실 파스칼 얀센 감독이 좋은 성과를 내다가 지난 시즌에 중도에 하차를 했어요. 성적 부진 때문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게 파스칼 얀센 감독의 수석 코치였던 마르텐 마르텐스 감독입니다. 벨기에 대표 출신 선수로서 사실 마르텐 마르텐스는 알크마르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2008-2009 시즌 판할 감독 때 알크마르가 에레디비지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었고, 또 2012-2013 시즌 같은 경우에도 베어백 감독 체제에서 KMVB컵 우승을 이루는 과정에도 함께했던 선수 출신입니다. 은퇴 이후 벨기에의 명문 클럽인 클럽 브리헤의 유스 감독으로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좋은 성과를 내다가 2021년에 친정팀 알크마르로 돌아와서 용 아약스 2군 팀의 감독을 맡았고, 지난 시즌 알크마르의 1군 팀 수석 코치를 거쳐서 올 초에 얀센 감독이 사임하면서 알크마르 1군 팀 감독을 맡았는데요. 지난 시즌 중도 부임에서는 4위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또 그러면서 올 시즌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올 시즌의 성적은 좋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고, 어찌 보면은 경질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4년생의 어린 감독인 마르텐스 감독은 알크마르 1군 팀이 자신의 첫 번째 프로 1군 감독의 커리어인데, 현재까지 29차례 공식 경기 15승 6무 8패, 승률이 51% 정도이거든요. 문제는 최근의 결과입니다. 현재 알크마르가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5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어요. 5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는 유로파리그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원정 경기 0대2 패배를 전후로 공식전 4연패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리그 경기도 초반에는 순항을 했었지만 위트레흐트와의 홈 경기를 1대2로 패배한 이후 빌바오 원정 0대2 패배에 이어서 시타르트전 0대1 패배,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PSV 에인토벤과 홈 경기에서 퇴장 선수까지 발생하면서 1대2로 졌거든요. 사실 유로파리그 첫 경기에서 엘프스보리를 3대2로 꺾기는 했지만, 엘프스보리가 퇴장 선수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시속 게임을 벌이면서 안방에서 간신히 이겼던 점, 그 경기부터 어떻게 보면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알크마르는 이번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도 내용과 결과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5연패의 늪에까지 빠지게 되고요. 오는 주말 경기가 고어헤드 이글스와의 경기인데, 현재 고어헤드 이글스가 네덜란드 리그 7위에 올라있는 팀이고 승점은 13점이거든요. 알크마르가 승점 16점이기 때문에 골득실 차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알크마르가 이 고어헤드 이글스와의 홈 경기까지도 패배가 이어질 경우에는 승점 동률이 되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또 연패의 상황은 토트넘과의 경기까지 진다고 고려했을 때는 6연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르텐스 감독이 경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알크마르는 지난 2시즌 연속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완패를 당했던 바가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역대 네덜란드 클럽과의 유럽 대항전의 결과가 좋았습니다. 통산 21차례 맞대결에서 10승 5무 6패로 우세한데요. 알크마르와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대체적으로 우세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페이노를 상대로 가장 많이 만난 8경기에서 3승 3무 2패, 아약스를 상대로도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2018-2019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진격했을 때 조별리그에서 PSV 에인토벤의 1승 1무를 기록했고, 또 준결승에서 아약스와의 홈경기 지고도 원정 가서 3대2 뒤집기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올랐던 바가 있죠. 다만 지난 2021-2022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공식 데뷔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홈에서는 3대2로 이겼지만 원정 가서 0대1로 패배했고, 결국에는 당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을 겪어야 했던 바가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에인토벤을 상대로 한 역대 전적에서는 1승 1무 2패를 열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이 경기를 아예 쉽게만 볼 수 없는데요. 그래도 알크마르가 최근 성적이 좋지 않고, 또 투볼란치를 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는데 어린 선수들이 많다라는 점, 게다가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서 결국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기에는 부족한 실력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여름에 완전히 팀을 떠난 아일랜드 공격수 트로이 페럿이 현재 알크마르의 최전방 공격수이자 가장 뛰어난 공격수라는 점은 어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확실한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이선의 마크 판본머의 아들인 루벤 판본머의 왼쪽 측면 공격수를 담당하고 있고, 또 UEFA 유스 리그에서 알크마르 유스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포쿠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고, 주장인 베테랑 미드필더 클라시에도 벼락같은 슈팅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고루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주목할 선수는
선수는 말씀드린 트로이 페럿인데 400만 유로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지난 여름에 완전히 토트넘을 떠났죠. 그 외에 또 주전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해왔던 일본 대표 선수 스가와라 유키나리가 사우샘턴으로 이적하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레소 오사카에서 마이쿠마 세이야라는 또 다른 일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분명 지난 시즌보다는 떠난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 속의 경기력과 전력이 좀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1,800만 유로의 이적료로 파블리디스 선수가 벤피카로 이적한 공백을 트로이 페럿으로 메운 것 역시 팀이 조금은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트로이 페럿이 5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오른쪽 윙어의 주전인 가나 출신의 사딕 선수도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도 측면 자원들이 꽤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공격 패턴이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들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확실한 한 명의 에이스가 없다는 것은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 마크 판본멀의 아들인 루벤 판본멀이 LADBG 9경기 2득점 2도움, 유로파리그 2경기 2득점 등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페럿 같은 경우에는 2019-2020 시즌 손흥민 선수와도 함께 호흡을 맞췄던 토트넘의 1군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무리뉴 감독이 페럿에게 많은 기회를 줬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번리와의 경기 푸주카스상을 받았던 장거리 돌파골을 넣을 때 그 공을 이제 페럿에게 선물해 달라라고 무리뉴 감독이 얘기했던 게 페럿의 1군 데뷔전이었기 때문인데 그 뒤로는 잉글랜드 하브리그 임대를 전전하면서 그리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어요. MK 돈스에서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3부 리그를 뛰면서 8득점 7도움을 올렸던 것이 그나마 조금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고 그러다가 2023-2024 시즌에 네덜란드 클럽 엑셀시오르로 임대가 됐을 때 네덜란드 리그 25경기에서 10득점 4도움 그리고 플레이오프 7득점 1도움까지 나오면서 17골을 몰아친 활약을 통해서 알크마르가 전격 완전 영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올 시즌 말씀드린 대로 리그 5골 또 유로파리그에서도 1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로파리그에서의 1골은 페널티킥 득점이었고 또 리그에서 5골도 헤렌벤전 한 경기에 9대1로 이길 때 4골을 몰아넣은 게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꾸준한 공격수라고 보긴 어려워요. 게다가 알크마르가 수비적으로 허점이 분명히 있는 팀인데요. 엘프스보리를 상대로 3대2로 이길 때도 전반 12분에 먼저 골을 내줄 만한 위기가 있었어요. 뒷공간을 무너뜨린 제넬리의 침투에 이은 크로스를 바이두가 밀어넣을 때 뒷공간이 쫙 열리면서 토트넘이 잘 구사할 수 있는 또 존슨과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형태의 공격을 충분히 펼치면서 이 알크마르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 골이 물론 이제 제넬리가 뒤를 빠져드는 순간에 오프사이드가 포착되면서 취소되긴 했지만 결국 전반 23분에 안방에서 알크마르가 엘프스보리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줬었거든요. 이때도 스트라이커가 버텨주면서 내준 공을 우마 선수가 오른발 벼락 슈팅으로 이제 성공시키면서 앞서갔었는데 이런 장면도 솔란키나 히차이송이 충분히 전방에서 이런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이선의 중거리 슈팅력이 좋은 선수가 많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3대2로 이겼었는데요. 동점골을 내줄 때도 이 뒷공간이 많이 열려있다는 것. 알크마르도 하이라인 축구를 한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웨스트햄과의 경기 때처럼 대량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53분에는 우마가 왼쪽 측면으로 길게 뽑아준 공을 헤들룬이 몰고 들어가다가 가운데로 잘라 들어와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2대2 동점골을 만들어준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플레이는 왼쪽 사이드 공격수를 맡게 될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장면이겠죠. 다만 알크마르의 공격 패턴을 봤을 때 물론 루벤 판본머리 골을 넣은 상태는 수비 라인에 실책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실책을 통한 동점골을 넣기 전에 37분에는 개인 능력으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시도했던 벼락 같은 슈팅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기도 했고 클라시에 선수의 중거리 슈팅도 정말 아주 위협적으로 이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분 같은 경우도 루벤 판본머리 문전 혼전 중에 흘러나온 공 상대가 크로스를 잘라냈을 때 나온 공을 빠르게 때려 넣으면서 이제 역전을 성공했던 장면도 있는데 결국 이런 장면들 루벤 판본머리 아버지인 마크 판본멀처럼 강력한 슈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토트넘도 주목하고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공격 라인에 계속해서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들이 희소식인데 아직 생각보다 윌슨 오도벨의 회복 경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직 풀 트레이닝을 소화했다는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번 경기 오도벨은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알크마르 역시 베테랑 수비수인 브루노 마르틴스 인디가 부상으로 빠졌고 또 제파이크 선수 등 이미 유럽 무대에서 경기 풍부한 선수들이 빠진다는 점은 오히려 토트넘보다 전력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반면에 토트넘은 이제는 로테이션이 가능한 부상자 복귀의 소식이 있다. 히샬리송이 지난 주말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통해 교체 출전을 했고 이번 경기는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후스쿼드닷컴은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무어 최전방에 히샬리송이 뛰면서 완전한 로테이션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먼저 뛰면서 빠르게 골을 넣어서 승리를 좀 다져놓고 후반전에 로테이션이 가동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라인은 베리발 벤탄쿠르 사르, 포백 라인은 우도기 데이비스, 퇴장에서 돌아온 드라구신, 아치그레이, 그리고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알크마르는 페럿을 최전방에 두고 판본몰, 미난스, 사딕, 그리고 클라시의 쿠프메이너스, 볼페, 데커, 페네트라, 마이쿠마, 오드로까지 주전 선수들을 총출동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토트넘과 주전이 총출동할 알크마르 중에 어떤 팀이 또 웃게 될지 결코 쉬운 경기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토니 선수가 출전해서 득점을 올린다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토니 선수는 역사상 레버쿠젠과 토트넘 시절을 포함해서 81회 유럽 대항전 경기를 소화를 했어요. 이 역시 아시아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인데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유에파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3개 대회를 모두 경험을 했고요. 그 81경기에서 29득점 12도움으로 4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것도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에서만 61회의 유럽 대항전 경기를 뛰면서 24골을 넣었는데 이것은 해리케인을 이은 역대 토트넘 선수 중 유럽 대항전 득점 2위에 해당하거든요. 올 시즌 우승까지 도전하면서 또 많은 골을 추가한다면 이 기록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역대 유럽 대항전 득점이 29골인 것도 이미 아시아 최고 기록입니다. 2위가 과거 아스날 키이우와 디나모 키이우에서 뛰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샤츠키르 선수고, 또 일본 선수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함께했던 현재는 팰리스에 있는 카마다 다이치가 14골을 기록하고 있고, 이란 대표로 루빈 카잔과 한자 로스토프, 제니트, 또 레버쿠젠 등에서 뛰었던 사르다르 아즈문 등이 1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만 더 추가하면 아시아 선수로는 유럽 대항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30호 고지에 도달하게 되고요. 저는 알크마르와의 경기에 그 기록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스포드닷컴은 토트넘이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하더라도 알크마르의 3대1로 완성을 거둘 거라고 전망했어요. 지난 주말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처럼 그 역전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봤고요. 알크마르는 4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려울 것이다. 토트넘은 이번 유로파리그 3경기에서 3전 3승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는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3차전 경기 중에서도 가장 전력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기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토트넘의 홈팀 승리 배당률이 평균 1.43배, 무승부 4.90배, 알크마르 승리가 6.65배로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슈퍼컴퓨터의 1만 회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디애널리스트의 승리 확률에서도 토트넘이 무려 71%의 승리 확률, 무승부가 16%, 알크마르의 승리 확률은 고작 11%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번 경기도 확실한 대량 득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손흥민 선수는 언제 출전해서 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한준TV가 이 경기는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면서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새벽 4시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 한준TV에서 입중계, 실시간 중계로 확인하시고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입중계 알림과 또 분석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